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밤중에 이렇게 눌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쌍고점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쌍고점으로 가면 조금 더 눌림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300 정도? 이 구간까지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반등을 준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등을 줬다가 리테스트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19,300 부근이 좀 손익비가 괜찮은 자리다 라고 이렇게 단기간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트코인의 이제 일봉인데요. 일봉을 보게 되면 5일 이동평균선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0일 이동평균선도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19,300 부근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주봉을 보게 되더라도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주봉 20선이 내려오고 주봉 200선이 또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되면서 가격의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박스권을 진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막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19,900에서 뭐 좀 더 밑에 가격도 괜찮아요. 사실 17,600만 안 깨면 상관없는데, 일단 이거를 제끼고 19,900이나 뭐 19,800이나 이 정도 선에서 한 24,000 정도까지, 이 가격대까지 박스권을 좀 길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좀 인내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계속 지켜봐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계속 상승 추세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는 건 비트코인이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해도 알트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는 꼭 포트폴리오에 들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시 비트코인과 다우, 나스닥, S&P 증시까지 같이 가격대를 이뤄 나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상관관계가 낮아지니까요.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 그리고 긴축을 빨리 끝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이제 조정이 오고 하는 건데, 눌림이 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죠. 그러나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비트코인이 뭐 조금씩 독립적인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왔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리를 계속 올릴 건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미국은 건강하다라는 기조로 계속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를 얘기했었지만, 실제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키워드가 계속해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경제 성장이 2.9%에서 하향 조정할 거다라고 이제 IMF 총재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및 금융 불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올해나 내년에 최소 2분기 연속으로 경기 위축을 나타낼 거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될 거고, 이런 부분이 되면 그러면 뭔가 연준이 피벗을 할 수도 있다. 통화 정책을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피벗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당장 이렇게 피벗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피벗할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이 고용이 되게 건강하다, 미국은 건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시장도 한몫을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반등을 한다는 건, 이건 실업자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실업률이 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난달 18일에서 24일까지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지난주 그러니까 반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4주 평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0건이 늘어서 206,500건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우리가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코로나 때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고용이 확실하게 좋아지면서 미국은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다시 이 예상치보다 실제 결과값이 더 높게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한 변화가 지금 계속 관찰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눈에 띄는 변화로 이렇게 변곡이 되면, 이 보라색이 실제는 아니고 미래에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훨씬 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더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계속 지켜봐야 되고,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미국이 건강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고용지표의 호조세가 있었지만, 이 보라 색깔처럼 향후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부각이 되겠죠. 그렇다면 피보팅에 대한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얘기로 돌아올 건데, 외화 보유액이 한 달 만에 200억 달러가 감소를 했고, 이건 우리나라 역대 2위입니다. 그리고 9월달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새 196억. 이거는 이 통계가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하는 건데, 금융위기 이후의 최대 감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좀 더 볼게요. 다음 걸로. 자, 보면 처음에 4,692억이었다가 4,167억이 돼서 마이너스 274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364억이 였다가 쭉 이제 빠지겠죠. 외환 보유액에서도 점점점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경제부 총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외환 위기설을 일축한 거죠. 외환 보유액 감소는 시장 안정 조치의 결과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게, 환율 쏠림 현상이 또 오면, 그러니까 급등이 계속 나오면 외환 보유액이 줄어도 개입한다인데요. 그러려고 외환 보유액을 비축했다, 이런 워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요, 이제 환율이 오를 때 왜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 금리를 선제적으로 못 올리냐, 그리고 왜 개입을 안 하느냐. 근데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려드렸던 것도 그렇지만, 개입을 해봤자 이래요. 그리고 금리를 더 올리면 이것도 문제를 초래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언급했던 시점, 작년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언급하긴 했는데요, 실시간 방송할 때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언급한 시점은 이때였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블로그를 먼저 시작했었는데, 이제 보면 2020년 12월 22일 날 이제 비트코인 신규 유저 김치 프리미엄 언급하는 부분과 플러스 해외 거래소를 옮겨야 되는 이유 중에 환율도 제가 언급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환율 차트 한번 보시면 가격이 1101원대였어요. 근데 보면 올랐다가 쭉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서 가격대가 어디를 돼 있죠?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있던 1600원보다 더 높이 그어놨죠? 이게 뭐 괜히 이렇게 그은 게 아닌 거를 이제 아실 테고요.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때 당시에도 이걸 언급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때는 저 정말 뭐 아무것도 없던 블로그 시절이라 그냥 뭐
그냥 제 개인 공간에다 쓴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방송에서는 작년에 말할 때가 한 1200원 정도였을 거예요. 1200원이었나? 그때 환율이 한번 쭉 올랐다가 조정을 해가지고 1180원이었는데, 아무튼 그 정도 상태에서 제가 이제 환율이 잡혀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제가 내년에 한국이 위기가 오면 아마 환율 리스크가 뇌관을 건들 것이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보시면 지금도 이 수렴을 이것죠, 여기서 갔다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올라갔다가 조정이 좀 됐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보면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전 기술적 분석이 가장 컸어요. 보면 IMF가 이렇게 터지는 시점도 보면 1988년, 86년부터 이어지는 수렴을 돌파한 다음에 거의 엄청나게 급등을 하죠. 그리고 이때 IMF 고점에 1900원대 정도가 끝나고 여기서부터 이러한 형태로 수렴이 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걸 뚫은 다음에 올라가죠. 급등하죠. 이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때고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IMF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그리고 지금 2022년까지 총 몇 년이냐면 25년 동안 모은 수렴이 이제 터진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힘으로 이 시장의 에너지, 이 수렴 에너지를 상방으로 튼 거를 인위적으로 거꾸로 돌려서 눌리려면 얼마나 많은 개입이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할 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사정이 된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600원, 1800원 보다 사실은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제 유튜브에 이제 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이제는 이런 얘기를 좀 해도 좀 심각성을 좀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면 심각성을 못 받아들이죠. 왜? 아니 1600원이나 1800원 이런 거는 내가 예상을 하겠는데 무슨 이걸 더 넘는다는 거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블로그에 이런 글 적을 때, 블로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00원대부터 적을 때도 사실 그때 댓글이 그런 게 달렸어요. 무슨 환율이 거기까지 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1200원대도 뭐 설마 그러겠냐라는 얘기도 많았고.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 정말 위험하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보면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개입을 했는데 1390원대까지 내렸다가 다시 1400원대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번엔 좀 한 3-40원 정도 떨구긴 했어요. 그런데 다시 튕겨져 올라오잖아요. 보면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1년치 일자리 예산을 한 달 만에 날렸다. 이거 어쩔 거냐, 이런 식으로 비판의 기사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막으면은 개입하면 개입한다고 돈을 많이 썼다고 뭐라 하고, 개입을 하지 않으면 왜 국가는 손을 놓고 있냐 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 와중에 또 한 비판을 하는 수단이 뭐 있냐면 베이비 스텝 가이던스로 환율을 올렸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빅 스텝하고 자이언트 스텝 하는데 왜 한국은행은 자꾸 베이비 스텝 하냐, 이것 때문에 환율을 더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영상에 올렸죠. 저번 영상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요,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자, 이 두 개의 썸네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를 보시면 왜 이 부분이 안 되는지,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놨는데 또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세계 1위입니다. 뭐가?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4%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요, 특히 한국은 가계부채보다 GDP가
가계부채가 GDP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증가속도 이게 중요한데 기업부채가 2등이에요. 정부부채 비율은 15위고요. 자, 보면 가계부채가 미국은 76인데 GDP 대비해서 한국은 104입니다. 그리고 비금융 기업부채는 116이지만 증가속도가 얼마나 그랬죠? 2등. 베트남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거예요. 36개국 중에서 한국이 최상위권이라는 거예요. 부채 증가 속도가. 재정 건전성이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이거를 계속 돈을 부으면 우리나라는 버티지 못하고 자멸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블룸버그가 9월 27일자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시아의 외환 위기가 또 우려가 되고 원화와 바트화가 가장 취약하다. 왜? 경상수지 적자가 상태에 있는 국가의 통화가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볼게요. 보면 이게 이제 외환 보유액의 차트인데, 이제 IMF 외환위기 때와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그리고 현재 보면 외환 보유액이 쭉 줄어드는 모습,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이 두 번째라고 하는 건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가 첫 번째고, 지금 2등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줄어드는 그 가파른 하강곡선이 2등이라는 건데, 보면 이 외환위기 때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인데요. 이게 1989년과 90년대에 나왔던 고점이에요. 외환 보유고 액수. 근데 그 지점을 IMF 때 깨지 않고, 이 보라색 선이죠? 이걸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적용을 해보면 이게 지금 눈에 띄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지거나 뭐 어떤 통화 스와프를 하거나 이런 개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고점까지 빠르게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외환 보유고가. 왜 여기서 이 얘기를 좀 추측할 수 있냐면, 아까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개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외환 보유고를 쌓아놓는 이유가 뭐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렴은 25년 동안 응축돼 있던 에너지를 상방으로 튄 거기 때문에 이 환율을 쉽게 잠재우지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걸 돈으로 계속해서 때려 붓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통합 재정 수지가 우리나라가 지금 19년도부터 계속 마이너스예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IMF가 작성을 권고해서 1970년대부터 작성하고 있는데, 이걸 작성한 기점에서 통합 재정 수치가 4년 연속으로 10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거는 이게 처음이라는 거죠.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아요. 자, 그리고 6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나서 IMF 이후에 25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거. IMF 때보다 나쁘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해결이 되기가 쉽지 않은 게 공급망 문제가 또 있죠. 이게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 원자재가 너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2중 3중고에 걸려서 무역을 그렇게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수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IMF는 여러분들, 우리가 IMF가 있을 때는 이게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 위기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몇 국가가 이렇게 막 경제 위기를 겪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국이 있었던 건데, 문제는 지금은 전 세계가 고통이에요. 왜? 미국이 주도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화 부분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터진 거고, 여러 가지의 그 세계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발생했던 부분이 문제가 터지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상황이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개선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특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수지가 좋지 않고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부채는 많은 상황이라 정말 이중 삼중고에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상수지는 무역적자 계속 나아질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경기 침체가 되면 대다수 자산보다 암호화폐 투자가 낫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블룸버그에도 그렇고.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금이나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을 벤치마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얘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기간 유입이 없는 비트코인 상승은 모멘텀을 잃고 금방 떨어진다라는 건 이러한 형태의 뽐뿌가 오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뽐뿌가. 제가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서 전망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환율이나 이런 얘기들은 뭐 추후에 뭐 실시간 방송이나 또 한 번의 특별 영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환율을 막을 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금리 인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이유는 뭐다? 부채 때문에. 그래서 외환 보유국으로 막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외환 보유국으로 막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또 봐야 되냐면 지금의 모델은 IMF 때 모델과 한 7 정도가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 때와 3 정도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7 정도 비슷한 부분은 뭐냐면 외환 위기로 문제가 촉발되고 있다라는 거.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면서 이 문제가 촉발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3의 모델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부채랑 이런 부분들이 레버리지가 낀 부분, 레버리지가 사실 그거죠. 가계부채나 이런 거, 이런 게 민간의 중심으로 터진 거. 미국도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질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그러잖아요. 기업들이 막 터지면서 막 그렇게 됐는데, 민간이 터지고 기업이 터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미국이 그렇게 된 것의 그 케이스 모델이 우리나라의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되게 닮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25년 수렴이 위로 터진 게 IMF와 서프라임 모기지 때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의 모델이 짬뽕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막기가. 그래서 요거는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뭐 부정적인 것만 볼 순 없잖아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는 건 정말 대비를 잘하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IMF는 우리나라랑 몇몇 국가만 터진 거라 그랬죠. 그럼 그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플러스 성장을 하면 격차가 벌어지는데, 일본이 그때부터 잃어버린 10년, 20년, 뭐 30년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얘네가 옛날보다 많이 지금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세계 기조랑 반대되는 성장을 해버리면 좋은 쪽이면 매우 좋지만 안 좋은 쪽이면 되게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난리고 다 경기 침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같이 동반 하락하고 그 동안에 내실을 서로 다질 수 있는 기간이라 그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돼야 자산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했을 때, 뭐 우리나라 주식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했을 때 과열이 나오려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계 경제가 같이 이렇게 무너지는 시기에서 같이 저성장을 했다가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성장을 빠르게 해주는 고도 성장기에 진입을 해줘야 그러니까 좋은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생일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지금 눈을 번쩍 뜨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럼 제가 이 암호화폐 모델을 왜 자꾸 말씀드리고 있냐면, 자국 화폐가 무너지고 해당 국가가 위기가 겪을 때 암호화폐가 생각외로 주목을 받은 적이 좀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게 경기 침체 상황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다 이런 위험에 초래하기 때문에 그럼 그 모델들이 다 세계 곳곳에서 관심이 주목되면 새로운 뭔가 어젠다가 되고 새롭게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7월달에 있었던 건데요. 재정 파탄 위기 국가들이 비트코인 사재기 열풍이 되고 있고, 이게 특히 신흥국들,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그리고 엘살바도르 이런 데 많았죠. 그것처럼 통화정책에 실패한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대거 매집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러시아 고래가 늘었다. 이게 전쟁이랑 제재 때문에 국제적인 제재를 하면서 제도권 금융시장이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가상자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하면서 코인이 주목을 받는, 분쟁 상황에서 기부금하고 피란 자금으로 암호화폐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블룸버그 분석에서의 잠재력, 그게 이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차트를 보면요,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 주요한 변곡에서, 바닥 변곡에서 이러한 형태의 선이 있고 달러 인덱스랑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되면서 역으로 디커플링 형태가 되면서 가격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더라 라는 건데요.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주봉상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 관찰되고 있고, 이번에 또 빠르게 올려주긴 했지만 한 번 더 올렸을 경우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의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정말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견디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만 또 완성이 되면 비트코인도 유의미한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힘내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현 손익인데 보면 2015년에 나왔던 실현 손익, 그 다음에 2018, 19년에 나왔던 실현 손익, 그 다음에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이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역대급의 지금 실현 손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빠르게 우리가 손실자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빠르게 뭔가 방향성이 나오면서 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면. 그래서 그 전까지 좀 횡보하고 매집하고 좀 우리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기간이 좀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버티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스테이블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지지를 받게 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얘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은 여기니까 하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되지 않고 이렇게 쭉 갔다가 쭉 떨어져야 이게 좀 긍정적인 상황이 오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4시간 봉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 하락 추세선 그리고 이 상승 추세선에서 이 갇힌 모습인데, 지금 4시간 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라 이후에 여기랑 여기 저항을 막고, 이 추세선의 저항을 막고 쭉 떨어질 때까지는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테이블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9,300이나 이런 눌림목을 조금 더 가능성 높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는 선물하시는 분들은 숏에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